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뭘 비틀어볼까요? 공동교섭단체. 이거 민평당,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이야기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에 오늘 정식으로 드디어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민주평화당이 최고위원 연석회의 가졌고요. 오후에는 국회의원 핵심 당직자 워크숍도 가졌습니다. 이제 약간의 이견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정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장병환 민평당 원내대표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이 갔으니까 정의당 쪽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장 원내대표하고 만난 직후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 제안을 접수했다. 정의당은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독일 사회민주당 얘기를 했어요. 예. 최근에 그 연정 관련해서 예. 전당원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되 최대한 폭넓은 당원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 전당원 투표를 했다. 이거를 조금 전에 민평당이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올 때 일어났던 국민당 안에서의 어떤 잡음을 약간 비유하는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절차를 받겠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긴 합니다. 예. 네. 여기서 최대한 신속하게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그렇죠. 의사결정이 내부 이제 수렴 과정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당 싱크탱크죠. 그 정의정책연구소가 이미 이와 관련해서 네. 지난 2일에 이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좀 있답니다. 예. 그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진보정당 초유의 정치행위이기 예. 때문에 예. 당원 여론조사, 당원 투표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 이제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전당원 투표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략 한 2, 3주 정도는 그 전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 걸리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면 한 3월 20일 이후 3월 말 정도 돼야 이제 윤곽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당원 투표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정의당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찬반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도부도 약간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 첫 반응이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호의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었거든요. 정의당 홈페이지 안에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좀 오가고 있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역시 개헌 전선 또 촛불혁명 이후 민생개혁 이런 걸 생각할 때 역시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는 거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좀 정체성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 민평당이 이제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는 너무 좀 이렇게 오래된 정치인들이 좀 많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호남 정서에 너무 의존하고 하는 약간 좀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는 그런 그 정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의당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정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하느냐. 그래서 그 일부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탈당하겠다. 그래서 조건부 탈당계를 제출한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게 공동교섭단체 만드는 게 국고보조금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랬더니만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관련 없는 거죠? 아닙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이 그대로 존속된 그런 상태에서 또 그 바른미래당도 아직
공식 정당으로 이제 창당한 상태가 아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달라지죠. 왜냐하면 정당 보조금 배분 기준이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절반을 일단 나눠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4개 정당이니까 이제 4분의 1씩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50%를 이제 4개 당이 나눠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 12점 몇 % 정도 되겠죠? 12.5%요. 예. 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정당 국고 보조금 받을 때 이제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총액의 5%씩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번에는 5%를 받았는데 다음번에 받을 때는 더 늘어나죠. 그 5% 더해도 10%인데.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하신 분 그러면 모르고 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봤거든요. 이제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5% 더하기 5% 하면 10%니까 그런데 이제 12.5%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뭐 많은 액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조금 약간 의미가 없잖아 있는 것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또 이렇게 2배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선거 보조금을 이제 한 번 더 주거든요. 곱빼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도 이제 사실은 좀 적잖이 약간은 의미가 좀 있는 금액 액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여쭤봤던 것도 이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렸지만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은 교섭단체는 그런 국고 보조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의 공동교섭단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금액 이외에 이제 이점이 많죠. 어떤 거요? 원내 교섭단체 하게 되면 일단 사무실 나오죠. 의장님 그렇죠. 사무실도 공간도 당연히 넓게 나오고 의장께서 이제 매주 그 주례 회동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 이제 회동하고 이럴 때 아무래도 교섭단체. 그러네요. 이제 들어가야,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이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입법 지원비랄지 또 정책연구위원 지원. 돈이네요.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물론 뭐 두 당이 어떤 정체성에서 아니, 약간 차이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물론 그렇겠죠. 제가 또 말 실수했네요. 오해받기 딱 좋게 이야기했네요.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이야기 나오던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공식적인 반응은 안 보이고 있는데 속으로는 뭐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요? 당연히 이제 범여권 진보 연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이제 새로 생기게 되면 역시 더불어민주당하고 공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사실은 뭐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모든 이제 의사 결정 또 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뭐 숫자가 일단 어느 정도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손해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이걸 뭐 아무래도 진보 진영이 그렇게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뭐 합당은 한 건 아니겠으나 어떤 의석수 효과 면에서 그렇군요.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상한 짝짓기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뭐 야합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뭐 흔히 이제 많이 하는 표현이죠. 바른미래당 경우도 역시 이제 내심 매우 이제 불편한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출당을 요구했던 비례대표 3인이 교섭단체 참여를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탈당은 못하고 어찌됐건 몸은 지금 뭐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는데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니 그 교섭단체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떤 분은 지금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돈 의원이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이제 아무래도 당내가 좀 약간 좀 분열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역시 좀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예정된 정동현 의원과 인터뷰가 정동현 의원이 지금 러시아 현지에 계셔서 시간상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축제라고 하죠. 패럴림픽이 이번 주 개막합니까? 네, 그 평창 패럴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해서 일주일 동안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열리고요. 네.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6개 종목 80개의 금메달을 겨룹니다. 그렇군요. 그 패럴림픽을 나란히를 뜻하는 패러롤과 올림픽을 결합해서 또 올림픽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또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네. 1960년에 로마에서 1회 대회가 열렸고 이번이 12번째 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패럴림픽도 성화 봉송에서 메달 시상까지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좀 있겠네요. 네, 일단 올림픽과 거의 동일하게 대회가 진행되고요. 네. 또 패럴림픽도 성화의 그 봉송이 시작됐는데 그 패럴림픽 성화는 총 8곳에서 체화가 됐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패럴림픽 발상지 스토크맨더 빌에서도 가져왔고요. 그 패럴림픽 주제가 그 숫자 8이기 때문인데요. 그 8을 옆으로 높이면 무한대가 되는데 또 장애를 뛰어넘는 인간의 능력이 또 무한대다 또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패럴림픽 메달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을 배려해서 또 대회명을 점자로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패럴림픽이 많은 관중들 또 대중분들로부터 관심을 좀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또 국민 3명 중에 2명은 좀 대회가 언제 열리는지 모른다 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장애인 10명 중에 9명이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또 중도 장애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이들을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좀 더 관심과 응원을 갖고 또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가 이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인처럼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참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욱더 바꿔 나가야죠. 러시아 월드컵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 러시아 월드컵이 올해 6월 14일에 개막하고요. 예. 내일이면 벌써 그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승팀 독일과 북중미 강호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다크호스 스웨덴과 같은 조에 속했고요. 일단 조 2위 안에 들어서 16강에 진출하는 게 또 목표로 세운 상황이고요. 예. 이번 달 24일에는 북아일랜드, 또 28일에는 세계 7위 폴란드와 또 원정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16강 안에 들어가는 거? 최약체팀이라고 하던데. 네, 이번에 우리나라 조편성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는 멕시코, 스웨덴 모두 쉬운 팀은 아니고요. 예. 다만 요즘에 손흥민 선수라든가 기성용 선수가 유럽에서 또 맹활약하면서 또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음을 비우고 도전자의 입장으로 임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세계 톱스타들이 있습니까? 축구 선수들? 네, 일단 가장 유명한 또 아르헨티나 공격수 메시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데 또 유일하게 월드컵만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 메시 선수는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소속인데요. 또 오늘 리그 경기에서는 또 그림 같은 프리킥 골로 개인 통산 600호 골을 기록하면서 또 월드컵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즌 중반까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네. 또 최근 5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또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손흥민 선수 골 넣는 장면 중에서 골파 제치고 골 넣는 건 제가 봤는데 지난 주말에 골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골 장면까지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어제 허더스필드와의 경기에서 2골을 몰아치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반 27분에는 측면을 돌파하면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후반 9분에는 또 몸을 던져서 헤딩 추가골을 뽑아냈는데 예. 현재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ESPN과 BBC는 오늘 주간 베스트 11 손흥민 선수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BBC 해설가 이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선수다. 또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예, 정말 믿을 수 없는 선수죠. 그만큼 뛰어나다 이 말인데 군대 갔다 왔나요, 손흥민 선수가?
네, 현재 아직 미필이고요. 만 26세인데 28살이 되기 전에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예. 병역법상 군팀 상무나 경찰청에 입대를 하려면 내년에는 국내팀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올해 8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와일드카드 24세 이상 선수로 출전을 해서 만약에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병역 혜택 받으면 4주간 군사교육 받고 그냥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은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예.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병역 혜택을 주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병역 혜택을 받아서 예. 국가대표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국위선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팬들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 홍명보 감독 밑에서 그때 올림픽에서 저희들이 3강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동메달을 땄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기성용 선수라든가 부자철 선수 등이 동메달을 땄었는데 예. 당시 손흥민 선수는 독일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런던올림픽 멤버로는 뽑히지 못했고요. 그랬구나. 네, 2016년 리오올림픽에는 출전을 했는데 예. 또 아쉽게 8강에서 탈락하면서 또 동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